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좀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냥 질문하세요 하면은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질문하기에 칸과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칩을 뇌에다 삽입하면 그 칩 안에 있는 책 정보가 뇌로 옮겨가서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게 되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교과서를 이 안에 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시험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얘가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전부 다 레코딩을 해서요, 여기 안에 마음을 담겠대요. 그래서 저 칩을 컴퓨터에 딱 꽂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터넷 안에 업로딩 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을 시도해 보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더 행복해질지, 우리 모두가 더 원하는 세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사람인데,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척수에 손상을 입은 원숭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원숭이를 치료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이 원숭이의 뇌는 멀쩡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움직여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이 척수가 망가져서 오른쪽 다리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진들이 뭘 해줬냐 하면, 원숭이의 뇌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칩을 삽입해서요, 뇌의 활동을 읽은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네 라는 생각이 뇌 활동만으로 포착이 되면 그 정보를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오른쪽 다리 끝에 붙은 이 리시버에 무선으로 직접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 중추신경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명령을 전송해 주는 거죠. 이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얘를 켜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말에서 떨어져서 척수 손상을 입으면 이렇게 몸의 일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뇌가 그 기관에 직접 전송해서 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좀 불경스럽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구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걸 이 기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페이스북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무슨 사이파이 소설 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페이스북 보면은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글과 사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글을 남기는 창에 페이스북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What's on your mind?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 생각을 담아내는 미디어인데, 앞으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치지 않고 정말 생각만 하면 뇌의 활동을 읽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페이스북이 그 위에 저절로 글자를 쳐지게 해서 담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래서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뇌파 모자를 쓰고요. 뇌파 모자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읽어서 그 속마음대로 글자를 쳐주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글쓰기 숙제 같은 거 받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글자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퇴고만 하면 글쓰기가 가능한 그런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상상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잭 갤런트라는 사람이 여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유명해졌냐 하면요, 이렇게 펑셔널 MRI라는 뇌 활동만으로 그 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있는 동안 뇌를 통째로 촬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렌즈라는 미드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뉴스를 보여준다거나 영화 속의 한 씬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다음에 그 시각 정보를 막 처리하는 동안 뇌가 막 활발히 활동하겠죠. 그럼 이제 이 신호를 분석해서요,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 이 동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를 분석해서 동영상을 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 영화가 막 상영되는데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지 않고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뇌를 촬영하면 여러분들이 영화 동영상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게 보여준 영상이고요. 이걸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뇌 활동만으로 재현한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색깔이 좀 다른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컬러를 인지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색은 조만간 일치될 예정이고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 분야 최초의 연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둘 사이의 해상도도 상당히 근접해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의 뇌를 촬영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시간 반마다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렘 수면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그 10분 동안에 꾸는 꿈을 그때 뇌 촬영만으로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8시간 정도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10분짜리 단편 꿈 4-5편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등굣길에 보면서 내가 두 번째 꿈에 돼지 꿈을 꿨네 뭐 이런 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기술만으로 이 사람이 유명해졌겠죠. 꿈을 저장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로부터 6년 후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또 한 편의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말소리를 들려줬어요. 사람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라디오의 뉴스를 읽어주고요. 소설을 읽어줘요.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주고요.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뇌를 통째로 촬영하는 거예요. 이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해서 보세요.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데 고래 하는데 갑자기 뇌가 고래라는 단어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읽어주다가 그런데 노인은 고래를 찾기 위해 하는데 다시 그 고래라는 단어에 같은 영역이 비슷하게 반응하면 이 사람은 고래라는 단어 혹은 개념이 여기 저장되어 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는지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도를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들을 불러오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언어 없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여기서 전기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그 전기 신호를 잘 포착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글자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어떻게 단어를 저장하는지 이 지도를 그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언어 맵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글자로 툭툭툭툭툭 쳐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요 엽서가 하나 있는데 독일어로 쓰여 있는 엽서인데 혹시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책을 줄 수도. 여기 이 엽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한테 이 수술을 해줘서 생각만으로 글자를 치게 만든 그 수술을 해준 요 의사가 닐스 볼바우머라는 의사인데 그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독일어 엽서래요. 그런데 요 엽서를 생각만으로 치는데 15분이 걸렸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의 목표는 1분에 100단어를 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면 글자가 툭툭툭툭툭 쳐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했던 일인데요.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한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비디오 클립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키가 한 1m 정도, 1m가 좀 안 되는 나오라는 로봇이 한 대 있어요. 이 로봇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미로를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가라. 예. 이 로봇은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뇌는 없어요. 예. 그 생각을 그럼 누가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을 누가 하느냐? 옆방에 있는 제 학생이 하는 거예요. 나오의 이마에다가 웹캠을 설치해놔서요. 이 나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옆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 학생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뀔 때마다 뇌파의 파형이 바뀔 거고요. 그때의 그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무선으로 옆방에 있는 이 나오라는 로봇에게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로봇의 움직임은 100% 전적으로 제 학생이 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인데 이 실험을 100번을 하면 93번은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읽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내 남편도 못하는 내 아내도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해주는 이런 기술들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옷 보신 적 있어요?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거예요. 사람 입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로봇을 입고 있으면은 평소에 이 사람 혼자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들게 도와주죠. 예를 들면 이분은 150kg까지 아령을 덤벨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외골격이라고 불러요. 이 기술을 처음 이제 개념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SF 소설가인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자신이 쓴 1959년도에 쓴 소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영화로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소설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처음으로 이 엑소스켈레톤이 등장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SF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구현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군인들에게 이거를 장착하는 프로젝트를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해 왔고요. 그 연구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당신들이 만드는 이 수트를 미국 군인들에게 장착을 하면 도대체 미국 군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그 먼 미래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봐달라 해서 그 상상을 담은 영화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미국의 군인들은 아이언맨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지금 공장에서는 아주 단순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런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만 굽히면 무릎이 되게 아픈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장치까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은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요. 다리를 이런 장치 없이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잘 걷도록 도와주는 이런 입는 로봇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장치는요, 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고막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공기가 흔들려서 고막을 떨면 그것이 달팽이 관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기 신호가 뇌에 들어가서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뼈를 직접 흔들어서 그걸 전도시키면 우리가 뇌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시계의 요 부분이 여러분들의 요 뼈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손가락을 귀에만 대기만 해도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거 들려줬더니 이제 반응들을 보고 있는 거죠. It's amazing. How? I hear it sounds pretty true. Yeah, I like it. So funny. Look. 손가락을 그냥 귀에만 대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Really cool. That's crazy. 이걸 만든 사람이 뭐 대단한 오랜 연구 끝에 만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보다 한 10살, 15살 정도 많은 젊은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런칭을 한 그런 이제 회사이고요. 이 기술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이 독일에 적용돼서 독일에서 막 선풍적인 화제가 됐어요.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기차가 있는데 기차의 창문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요. 밤에 기차를 타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에다가 머리를 대면 창문이 흔들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드셨군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이 없고 이상하다 하고 다시 창문에 머리를 대면 창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죠. 힘내세요. 박타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독일 기차 철도공사가 이거를 승객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 세팅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창문에 머리를 댔더니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이걸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막 이거를 홍보를 한 거죠. 바이럴이 막 됐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난리가 나서
밤 8시 이후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문에 머리를 박기 위해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만약에 헬멧을 쓰고 있을 때 귀로는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듣지만 이 헬멧이 여러분의 뇌에다가 직접 소리를 전송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이라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진짜 토할 정도로 많이 들어본 이 단어의 뇌공학 버전의 예들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다 인터넷 컴퓨터상에 올려놓아서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 이전까지 없던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이런 게 가능해지면 이제 웬만한 일들은 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책은 웬만한 책들은 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고 계시죠. 예. 과학 콘서트 이런 거 인터넷 서점에서 12발자국 아마 구입하셨을 거고 예.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어요. 예. 은행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나는 은행에 1년에 한 번은 간다. 네. 10대의 절반은 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20대의 절반은 1년에 은행을 한 번 간대요. 네. 은행에 가보시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터넷 뱅킹을 하고 아니면은 뭐 카카오페이를 쓴다거나 아니면 토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쓰는 거죠. 그런 페이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내고 주요한 곳에다가 은행을 지점들을 다 지어놨는데 은행이 제대로 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지금 모든 은행 회사들이 은행들이 어떻게 하면 지점들을 활성화할까가 가장 큰 숙제로 가지고 있어요. 네. 할인마트, 대형 할인마트 가보신 적 있죠? 홈플러스 이마트. 네.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문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몇 년 전까지 제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서 앞으로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장을 볼 거예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물이나 과자는 인터넷으로 사도 고기, 야채, 과일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으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가장 큰 이유가 고기, 야채, 과일을 사람들이 덜 사면서부터 생겨났어요. 적자가. 어디서 사느냐? 뭐 마켓컬리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달받고 보지 않고도 물건을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옷가게 대거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옷가게에서 옷을 전시하고 팔 수 있는 그 옷의 양은 매우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온라인에서 산다는 거에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옷 패션 회사들이 제대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응하지 못해서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패션 회사인 제일모직은 사라졌어요. 예. 그 온라인 쇼핑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예. 뭐가 인기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10,000원, 20,000원 굉장히 저가의 패션들을 패스트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사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이 다 오프라인에서는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다 올라가면 오프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건물주의 건물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공간들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른바 상가 공실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들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안전한 노후 대책이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네.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그 공간을 온라인을 해줄 수 없는 걸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만나는 건 어려우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만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은 과학 콘서트는 또 12발자국은 인터넷 서점으로 사지만 저자 사인회는 온라인으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저자 사인회를 하고 책을 읽은 사람끼리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주 독특한 경험, 뭐 귀신의 집을 체험한다거나 방탈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독특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해도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빨래방들이 등장하는데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기다리는 거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책을 읽게 해주고 심지어 서울에서는 지금 빨래방에서 소개팅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이 빨래를 들고 만나서 빨래가 되는 동안 취미가 뭐예요? 이런 얘기 주고받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왜 그러냐? 5G 시대가 되면은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것이요 전혀 답답하지 않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요. AR, VR,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가 발달해서 고글만 쓰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은 체험들을 그 현장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는 게 오프라인의 장점이었다, 현실 세계의 장점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5G 시대가 되고 AR, VR이 발전하게 되면 경험까지도 가상에서 해결하는 뭐 여러분들이 화성에 가서 화성 시민들처럼 살아보는 이런 경험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최근에 이런 TV가 나왔어요. 이 TV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볼륨이 커지고요. 채널이 돌아가요. 생각대로 채널을 움직이는 TV가 등장한 거죠. 예. 이런 TV가 나오면 사시겠습니까? 이런 TV는 절대로 안 팔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TV 언제 보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을 때, 쉴 때, 재밌게 놀고 싶을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이라는 너무나 정확하게 내 생각을 TV에 전할 수 있는 장치가 내 앞에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여러분이 JTBC를 보기 위해서 이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술을 먹은 아버지는 TV를 못 봐요. 네. 생각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이런 TV가 사람들이 처음에 해보면 재밌지만 이 TV가 인기를 끌 가능성은 적어요. 이런 게임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을 보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마에 3에서 7Hz 정도의 뇌파가 막 증가해요. 그러면 그거를 포착해서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3에서 7Hz 정도의 뇌파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선풍기 같은 팬이 돌아요. 돌면 공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뭔가에 집중했더니 공이 떠오르는 염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May the Force be with you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게임기를 만든 미국의 회사가 전 세계 첫 번째 대리점을 카이스트 옆에 대덕 연구단지에 차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단위 면적당 이공계 박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하면은 부모가 이걸 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리점을 카이스트에 차렸어요. 그 옆에 대덕 연구단지에 1년 반 만에 대리점이 문을 닫았어요. 이 게임기 사시겠습니까? 이게 재밌나요? 아니 내가 키보드로 막 누르면서 배틀그라운드, 리니지2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게임기를 만들었으나 1년 반 만에 문을 닫고 이 제품을 접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어떤 뇌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IT랑 경쟁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져요. IT는 우리가 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뉴런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로 리모컨을 대체하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게임기를 대체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T를 잘 활용해서 뇌공학이랑 접목시켜서 그 이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얘는 개의 뇌파를 측정해서요. 개의 마음을 읽은 다음에 주인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개의 마음을 읽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이 기술의 장점은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놀라운 장점을 갖고 있어요.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작동을 잘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개가 배고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잘못 뇌파를 계산해서 산책 가고 싶어 라는 문자를 주인에게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인은 산책 가고 싶어 하고 배고픈 애를 데리고 산책을 자꾸 나가겠죠. 근데 그런 일이 몇 번만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개가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주인이 갑자기 산책을 내보내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개가 산책하고 싶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배고프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개도 만족하고 주인도 만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멍청한 기계에 더 똑똑한 개와 사람이 적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장치들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뇌에다가 뭐 많은 걸 붙일 필요 없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폰에 주면 스마트폰이 이제 그 사람의 뇌 상태를 모니터링 해줘요. 그래서 당신 오늘 너무 감정적입니다. 오늘은 고백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알려주고요. 오늘 쓴 편지는 붙이지 마세요. 이 문자 전송하지 마세요. 이거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카톡 같은 데에다가 글을 남겨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글을 써서 보내려고 하면은 걔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감정적이십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안경인데요. My History Glasses라는 안경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재밌거나 뭔가 놀라거나 흥미로운 걸 보면 우리 보자마자 우리 오른쪽 귀 위쪽에 아주 독특한 웨이브가 만들어져요. 이 웨이브가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흥미로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안경인데요. 안경이 일렉트로드가 전극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어서요. 이 사람의 요 부위를 촬영해요. 그러다가 요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기 웹캠을 설치해 놔가지고 여기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 볼 때 굉장히 흥미롭거나 재밌거나 놀라거나 관심 가는 게 있으면 얘가 알아서 사진을 계속 찍어주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내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면은 제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본 흥미롭고 재밌고 놀라운 사진들이 쌓일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일기가 되고 그게 모이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My History Glasse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학생이 이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대전 시내를 4시간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180장의 사진이 찍혔어요. 관심 있고 놀라고 흥미로운 사진들이 찍혔는데 그 중에 80장이 여자 다리 사진입니다. 그래서 얘가 욕망을 찍는 카메라인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릴 수는 있지만 뇌는 먼저 반응하니까. 그래서 도찰의 위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중단됐고요. 그 학생은 다른 논문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거를 자폐아한테 이제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폐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꺼려하고. 근데 이걸 씌워주면 이 아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관심 있는 걸 주제로 해서 말을 걸면 대화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 이 자폐증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이 장치를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능해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공지능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성과가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왜 좋아졌냐 하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답을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답을 해주는, 데이터를 넣으면 답을 해주는 이제 이런 장치였는데 이 프로그램 짜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떠면 남자고 어떠면 여자죠? 얼굴이 크면 남자인가요? 머리카락이 길면 여자, 입술이 빨가면 여자. 그러면 남녀를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짧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면 정확도가 90%를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남녀 얼굴을 99.973%의 정확도로 남녀를 구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얼굴 보고 남녀를 어떻게 알아요? 네? 느낌으로? 어떻게 남녀를 구별하죠? 남녀는 뭐가 다르죠? 피부가 뽀야면 여자. 그래서 구별이 될까요? 여러분 남녀를 어떻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으로 짜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가요, 자,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여자야, 아빠는 남자야, 엄마는 여자야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 남자는 대체로 이런 부류구나, 여자는 대체로 이런 부류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이쪽 부류에 가까운지 이쪽 부류에 가까운지를 비교해서 답을 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이라는 최근 잘 나가는 애들인 거예요. 얘는 데이터를 주면서요,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여자야, 이거를 잔뜩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룰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용이해졌죠. 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걸 하려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훌륭해서 남녀 사진을 몇 명만, 몇십 명만 해줘도 우리 뇌는 잘 구별하는데 인공지능은요, 남녀 사진을 인간 수준의 정확도로 구별하려면 남녀 사진 500만 장이 필요해요. 예,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엔 잘 안 됐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남녀 사진을 페이스북에만 가도 남녀 사진이 30억 장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 장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컴퓨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요. 분석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작동을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고도 지금까지 인간이 둔 40년 동안 둔 16만 장의 기보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얘가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3천만 번을 둬서 그 3천만 장의 기보를 학습해서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예. 그러고 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둔 기보는 아예 학습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둔 것만으로 학습을 엄청나게 해서 이겼죠. 그렇지만 아직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잘 구별 못해요. 예를 들면 식빵하고 개 구별 못하고요. 개하고 사람 잘 구별 못하고요. 네. 치킨하고 개 잘 구별 못하고요. 네. 이런 거 헷갈려요. 네. 건포도 3개밖에 머핀하고 치와와 구별 못하고요. 고양이하고 아이스크림 구별 잘 못하고요. 이런 거 뭐가 빵인지 뭐가 개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게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일 사진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실수하는 사진들, 모음들인데 이게 되게 사실은 그냥 웃고 넘기는 사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지 않는 실수들이에요. 왜 인간은 이런 실수를 안 할까요? 왜 컴퓨터는 이런 실수를 할까요? 네? 인간은 이런 실수를 하고 못했는데 문제를 풀지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바둑을 이해 못한 초심자가 우연히 이세돌을 이길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치킨과 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사진을 구별할 수 없고요. 이걸 일단 치킨도 알고 개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아요. 문제를 굉장히 잘 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어떤 애가 등장했냐? 이해는 못하는데 문제를 잘 푸는 애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얘는 바둑을 이해 못했는데 그냥 단순한 계산만 하는데 이세돌을 이기는 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다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네. 이해가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 교과서에 있는 똑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공부라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토해내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를 붙이고 한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대학을 서열화하고요. 그래서 대학하고 여러분들을 짝짓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입시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정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한 줄 세우기에 맨 앞에 누가 서 있냐? 인공지능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바로 그 방식, 똑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수 없이 계산해서 토해내는 거, 그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했다가는 그 맨 앞줄에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실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고용할 필요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선언한 거거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인간들 보러 준비하라고. 네. 근데 인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네. 지금처럼 머릿속에 똑같은 지식을 정확하게 외웠는지, 심지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집어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토해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려면 찬찬히 하나하나 지문을 다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은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쳐줘요. 문단의 첫 문장만 읽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개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쓰면 돼.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더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먼저 도태돼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뭘까요? 두 종류의 사람. 첫째, 인공지능 이런 거 배워야 돼 라고 했을 때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쯤에는 인공지능 말고 더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등장할걸요?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새로운 게 등장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혼자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왜냐? 20대 때 여러분들이 대학에 전공해서 여러분이 전공한 걸로 앞으로 그 후로 여러분이 7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 70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속도가 지식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요. 여러분 시대가 되면은 10년마다 한 번씩 뭔가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시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지금 평생 학습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개혁을 하고 있어요. 20대 때 배운 걸로 평생 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40대, 50대 때도 여러분들이 혼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를 충분히 못 해주고 있어요. 우선 첫째,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 배워야 되는데 저는 문과예요. 저는 그런 거 두려워요. 저는 수학 젬병이에요.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문과라서 인공지능 그거 몰라도 되는데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학생을 문과, 이과로 나누는 나라는. 생각해보세요. 10대 때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역사, 사회 과목하고 수학, 과학 과목이 성적이 조금 다르면
너 요거 좀 더 잘하고 좀 못하는구나. 야, 그럼 조금 이렇게 올려. 야, 이렇게 균형을 잡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야, 너 성적을 보니까 요러네? 너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를 가르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자물쇠로 여러분들의 뇌 중에 절반을 자물쇠로 잠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문과라서, 저는 이과라서. 네. 근데 예를 들면 뇌과학 있잖아요. 뇌과학을 하는 사람의 전 세계 절반이 심리학과에서 뇌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뇌도 심리학과도 둘 다 마음을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과가 뇌를 몰라서는 마음을 탐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심리학과에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심리학과가 문과라서. 네. 뇌는 생물학이라서. 그래서 그쪽은 우리 쪽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리학과는 다 주로 상담과 설문 위주로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굉장히 더디겠죠. 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두루 쓰면 좋을 테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기회는 뭘 배워야 돼? 배워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나는 나 혼자 뭐 배우는 거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의 학교 교육은 포기자들을 막 만들어내요. 영어, 수학을 막 포기하게 만들고 문과, 이과 나눠서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이런 거 만들고 학원 선생님 없이 저 혼자 공부하라고요? 저 그거 못하는데요? 과외 붙여주세요. 예, 근데 앞으로 40, 50, 60이 되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예. 그때가 돼도 혼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겠죠. 예.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지식을 빨리빨리 잘 습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인공지능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 인공지능은 잘 못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 이거를 더 개발해야 되겠죠? 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나은 게 뭐냐? 이해 능력. 긴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이해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책 많이 읽어요? 이해 잘해요? 이해 진짜 어렵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뽀개질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책을 되게 많이 읽어야 돼요. 독서 교육이 사실은 어휘수도 늘리고, 예, 성적을 향상하고, 긴 지문을 읽고 답하라가 수능의 대부분의 문제잖아요. 예. 독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때는 독서할 시간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과외 학원 가느라. 그리고 학교에서 책 읽기 교육하잖아요. 항의 전화가 빗발쳐요. 학부모님들로부터. 아니 지금 애들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책을 읽히세요? 라고 독서 교육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학부모님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책을 충분히 읽어본 경험이 없겠죠? 네. 짧은 글 이상 읽기 힘들겠죠? 페이스북 머리 아프니까 인스타그램 하겠죠? 네.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죠? 사진이 움직이면 더 좋을 테니까 유튜브나 틱톡이 더 좋겠죠? 점점 생각의 단위가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그런 사람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깊이 있는 이해력을 갖고, 혹은 비판적 사고. 인공지능은요 데이터 민주주의예요. 다
다수의 데이터가 말하는 거를 옳다고 믿어요. 근데 인간은요, 이거는 데이터가 잘못돼서 오염돼서 얘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자체를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다수의 데이터가 너무 성차별적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성차별적인 결과값이 나왔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텍스트북, 이거의 권위에 짓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읽었는데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 해가 독립이고 해바라기가 독립을 바라는 민중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해랑 해바라기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같은데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권력관계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틀리나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수업 방해하지 마라.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써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선생님은 이 해와 해바라기를 독립을 바라는 민중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력관계 얘기 같거든. 내일 시험인데 시험 문제 나오면 나 뭐라고 써야 돼? 엄마 아빠는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위에 어머님,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거기 네 생각을 왜 쓰니? 누가 네 생각을 쓰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 그대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에 나온 그대로 쓰라는 게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겠죠. 네. 엄마는 널 믿어.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틀려도 좋으니까 네 생각대로 써. 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가능해요. 중학교만 돼도 네 생각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교육 현실인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왜 그러냐? 한 번도 내 생각을 학교가, 세상이 물어주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대학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카이스트에 오면은 교과서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게 절반, 그 외의 절반은 그래서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을 쓰거나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이걸 다시 기술하거나 하는 게 절반. 그 절반으로 여러분들이 창업도 하고요.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능력은 이제 있는 걸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토론식 수업을 하는데요. 다른 학생이 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 다른 학생이 한 말은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이 한 얘기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토론 잘 못하면 그냥 점수 좀 낮으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돼. 수능 잘 보면 돼. 한 줄 세우기가 용이한 점수로 지금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 50년간 그래왔고 그 50년간 했던 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방법이 지금까지는 잘 통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일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대체 불가능한 생각,
여러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의 교육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그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관점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나름의 논리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제 만들어낼까에 온 교육의 역량을 쏟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충실히 잘 수행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잘 넣는 거 오케이. 그거 성실하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내 옆에 있는 애와는 다른 경험, 관점, 지식 이런 것들을 넣을까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지식 너는 외우고 있고 너는 못 외우고 있으니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세상에 이제 그런 일들은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네 생각이 뭔데 옆에 사람이 못 만드는 생각을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학교도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부모님, 학교,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 넣었는지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대체 불가능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래도 됐었는데 앞으로 점점 일자리도 줄고 인공지능이 보편화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생각을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대학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을 가게 될 텐데 대학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데 안 가더라도 혹은 가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그냥 수업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관점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남의 흉내를 내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대학 가서 유럽 여행 한번 하고 오고요. 미국에 어학연수 한번 갔다 오고요. 자격증 2-3개 따고요. 회사에 인턴 1-2개 하고요. 봉사활동 몇 개 해서 여러분 이력서에 채우는 그 라인이 옆에 있는 친구랑 심지어 똑같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기웃거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공무원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대학원 준비 그걸 남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느라 많은 시간들을 보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는데 앞으로 많이 들어보게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이 GAN이라는 거예요. GAN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들어보실 일이 생길 거예요. 제너러티브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인공지능 네트워크 망인데 adversarial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적대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2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한 사람은 경찰이고요. 한 사람은 위조지폐범이에요. 근데 경찰이 하는 일은 위조지폐범이 돈을 보여주는데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니면 위조지폐인지를 구별해내서 잘 구별하면
경찰은 계속 월급을 받아요. 위조지폐범은 가끔은 진짜 현금도 보여주고 가끔은 자기가 만든 위조지폐도 보여주면서 경찰을 속이면 그러면은 그 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위조지폐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을 넣어놓고 계속 위조지폐를 만들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위조지폐범이 경찰을 속일 만한 아주 훌륭한 위조지폐를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 방법을 이용한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이 겐이라는 거예요. 얘는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요, 눈, 코, 입을 따서요, 그걸 잘 조합해서요, 그것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의 눈, 이 사람의 코, 이 사람의 입을 조합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아, 세상엔 이런 사람 없어. 이거는 가짜 사람이야 라고 돌려보냈겠죠, 경찰이. 근데 계속 조합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진짜로 있는 사람 같아 라는 수준의 얼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이요,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없는 사람들,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람들.